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25년 전에 이른바 마늘 파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25년 전인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중국과 벌였던 마늘 파문인데요. 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던 우리 농가를 위해 협상했지만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라는 이면 합의 사실을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경질됐던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요한 무역 협상 중입니다. 야당에서는 과거 실패한 협상가라는 비판과 함께 임명직 총리가 선출직 대통령과 같은 권한으로 중요한 대외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5년 전 마늘 파문의 주인공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대선 39일 전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 전 대통령 소식부터 볼까요? 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이게 뇌물이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직접 뇌물이다. 이렇게 봤네요.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제3자 뇌물로 이렇게 기소하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 뇌물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3자 뇌물로 엮으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청탁한 내용이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나 청탁을 해야 돼요. 뭘 네.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게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청탁에 대한 내용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더 황당한 건 제3자 뇌물죄를 엮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뇌물죄로 엮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너무 황당한 거죠. 이런 거잖아요. 자, 문다희 씨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생활비로 지원을 해준 거죠. 예. 근데 나중에 그 전사이라는 분이 취업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좀 풀리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지원을 안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월급으로 받은 것, 즉 그 전사이가 월급으로 받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준 뇌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딸에게 생활비를 좀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하는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지원을 하다가 전사이가 취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뇌물이 되는 겁니까? 그 월급이,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이 뇌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그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에 살 때, 그러니까 대통령 전에 서울에 살 때, 그때가 한 4년간인가요? 그동안에 그 문다희 씨 집에서 살았다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 집세식으로 준 거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보통은요, 어떤 사람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조사를 합니다. 아, 조사. 서면 조사든 당연하죠. 아니면 대면 조사든 한 번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아하. 무혐의를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왜 문다희 씨하고 전사에 대한 두 사람 기소를 안 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 게 뇌물이라고 하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하면 그걸 안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검찰에게 언제까지 서면 답변서를 내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 서면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통령 기록물에 가서 기록물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기소를 해요.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낸 서면도 좀 살펴보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대선 며칠 40일 정도 앞둔 거잖아요. 이 시점에 이걸 한 게 결국 이게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조금 이상한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럼 자기 아버지가 네.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어디 뭐 기관장이든 뭐 어떤 고위직에 있으면 그 네. 자녀들은 어디 취직하면은 안 된다는 안 되는 얘기인가? 거죠. 그럼 다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 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이 진짜 이거 유죄를 받으려고 기소를 한 건가라는 그런 의문까지 든다. 그래서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대선을 말씀하신 앞두고.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 진영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 시점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서 해도 돼요.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시점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예.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시기상 이게 시기가 좀 문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수사를 지금 몇 년 했더라? 한 3년 반쯤 그렇죠. 되지 그 정도 않았습니까? 했죠. 그동안 네, 맞아요. 해왔는데 오래됐어요. 이제 조기 네. 대선을 앞두고 기소를 했다. 이거 좀 네. 이상하고 예.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소식이 검찰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네.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었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사건. 이거를 또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근데 항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혐의 처분한 거를 고소를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다시 항고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항고가 들어갔는데 그걸 받아줬잖아요. 재수하겠다고 얘기했죠. 예. 하나는 그냥 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명품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할 거면 두 개를 다 하든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영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예. 그렇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온 국민이 다 봤어요. 그걸 무혐의 처리해주고 그거 항고했는데 그건 또 안 받아들여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건 재수하겠다 그러고 또 명품백 수수한 건 왜 재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요 거의 모든 사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처벌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그렇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 확정까지 다 받았죠. 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처벌받은 사람 중에 1심에서 처벌 안 받았다가 2심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쩐주예요. 쩐주. 돈을 댄 사람. 예. 손모 씨라고 하는 분이죠. 예. 이 사람이 처벌받은 이유가 방조예요. 방조.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했더라도 자기가 돈을 댄 그 돈이 주가 조작에 활용되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이게 방조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사람은 소대를 받고 김건희 씨는 23억 수익을 받고 그런데도 여기는 또 무혐의. 역할은 똑같아요. 역할은. 그러니까 이거는 감싸주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 국민적 비판이 많고 정권이 지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뭔가 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면 특검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특검, 상설특검에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다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이 잘못된 행동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저는 막아보려는 시도다. 근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그거 안 막아지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신용을 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진실성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 어떻게든 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정권에 놀아나는 예. 혹은 뭐 놀아난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놀아남을 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이 잡든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지금 양당 경선이 한창인데 민주당은 조금 너무 확실해서 일단 뭐 일정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밤에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고 내일이 이제 호남 있고 모레가 수도권하고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는 거죠.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에. 그래서 내일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됐죠. 뭐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건 뭐 확실하고 100%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인데 지금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된 상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경원 후보를 꺾고 이제 올라왔던 이게 좀 화제가 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명이 올라갈 텐데. 예. 이건 뭐 예상하는 게 무의미한가요? 이건 지금? 아니, 근데 사실은 예상이 약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같이 방송하는 분들 뭐 보수 패널도 있고 진보 패널도 있는데 이제 두 부류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갈 거다. 어떤 분들은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저는 예측을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또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모 종편에서 맞수 토론이라고 해서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이 토론을 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했죠. 그러니까 1시간 반씩 두 번에 걸쳐서 서로 지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경선의 토론은 너무 네거티브고 인신 공격이고 이런 거라고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막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여자 기자에 대해서 뭐라고 막말했다. 이것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제가 입에 옮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홍준표로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예를 들면 주막집의 주모 여성을 그렇게 표현한다든가 예를 들면 또는 더 심한 표현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진짜 정책은 없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로 막 화를 내면서 말싸움하고 서로 네거티브하고 비난하고 이런 내용들이 맞수 토론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그래서 정책이 사라진 네거티브 그런 경선 토론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제가 못 봐서 어제 거는 좀 살짝 봤거든요. 어제 보니까 그 김문수 한동훈 토론회 보니까 김문수 그 후보가 예전에 범죄 경력. 그렇죠. 범죄 경력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맞습니다. 다시 정정하고 하던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폭행죄였나요? 제 기억에 폭행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있었죠. 지난 2000년에.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후보로 나오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범죄 경력 다 신고하죠. 왜 그게 안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규정이 어떻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였군요. 왜냐면 그 폭행죄가 최종적으로 30만 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히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물론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2심까지. 근데 그 내용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당선돼도 낙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정정을 했잖아요. 캠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정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토론회 당시에 그런 얘기를 자기는 그런 게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방송 했잖아요. 중에는 끝까지 잡아뗀 거죠. 그런 적이 없다. 나중에 이제 선거 캠프에서 그걸 정정해서 얘기를 했죠. 이럴 때 좀 애매하네요. 이게 선거법 위반일지 아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법원이 만약에 이거 고소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4명의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후보 모두 지금 단일화를
생각해 보겠다. 자기가 후보가 네,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다들 태도를 좀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만 단일화 생각하고 나머지 3명 단일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표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막상 이 4명 중에 1명이 최종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네. 단일화 하려고 할까? 저는 그때 가면 또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이거 수도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단일화 저도 문제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왜냐하면 필패거든요. 단일화를 네. 안 하는 안 경우는 하면 패보다 필패죠. 많아요. 한덕수 네, 대행이 나온다면 필패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할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든. 안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그래도 좀 일말의 가능성은 그렇죠. 낮지만 예.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만약 단일화 안 하면 필패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불만이 있어도.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할 가능성이, 왜냐면 이게 만약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도 별로 유의미한 지지율이 안 나오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 만약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와 뭐 이렇게 경선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뭐 막 분산이 되거나 네. 표가 네. 그랬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예. 네.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막판에 저는 이준석- 네, 네. 할까요? 단일화를? 저는 그것도 지지율과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를 하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나 뭐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했는데 예. 그 숫자와 그 사람의 지지율과 본인의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비슷하면 할 거예요. 그러면 한다. 비슷하면.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쳐봐도 예를 들어 뭐 안 된다.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 어차피 안 안 해요. 된다 싶으면 다음을 당연히 노리겠죠. 그냥- 다음을.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완주하죠. 완주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더 많이 알리고 예. 본인은 이제 모두가게 하면서 뭔가 뭐 좋은 후보인 것처럼 홍보하는 걸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다. 만약에 거의 이제 공식 선거 기간 들어가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 전에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합산이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면 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젯밤 워싱턴에서 우리 2+2 협상이 있었잖아요. 한미 통상협의가 그렇죠. 네, 있었는데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내놓는 반응과 미국 측의 반응이 좀 결과가 달라서요. 우리는 뭐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생각보다 협의가 상당히 빨랐다, 아주 잘 됐다, 성공적이다라는 표현을 네. 했단 말이에요. 미국 측에서 성공적이란 말은 우리 측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거 불리하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죠. 조기 대선 핑계를 좀 대라 미국 측에. 그렇죠. 다음 대통령을 넘겨라. 제발 그 부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이 문제가. 불안하죠. 협상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그런 반응, 그리고 뭐 좋은 걸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예. 이행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제안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 받을만한 거고, 예. 그 받을만한 제안이 이행되는 걸 지켜보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행하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은 뭔가 하겠다고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우리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차상목, 한덕수 이 두 사람이 이런 행동은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요. 예.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런 저는 얘기가 봅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예. 아니 이제 이 정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39일 안 남았습니다. 39일 남았어요, 오늘로. 39일 남은 상태에서 39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책임있게 5년 동안 국가를 운영하는 그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있게 협상을 해야죠. 예. 이거 아니 39일 뒤에 다 물러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또 다음 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또 다 이걸 그렇습니다. 고쳐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일단 좀 시간을 연장을 시켜놨어요. 합의를 안 했고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예. 그럼 우리는 더더욱 일본보다
이유가 더 명백해요. 명백하죠. 일본은 핑계거리가 무슨 대선하는 있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선 기관이고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정부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나서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이 사람들 뭐 다들 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내란과 관련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네. 사람들이 이제 정권 바뀌면은 뭐 내란 특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수사를 받아야 그래야죠.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도 네. 지금 무리하게 지금 자꾸 출마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예. 네. 참 너무나 그러니까 안타깝고 이런 행동이 결국은 본인의 출마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네. 대행이 네. 지난 2000년에 당시엔 네.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는데 이었죠. 중국과의 또 만을 협상 때 또 이면 합의한 사실을 또 숨겼다가 그게 또 나중에 그렇죠. 발각돼서 결국은 경질이 됐었던 그렇죠. 김대중 정부에서 맞습니다. 그런 일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뭐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협의뿐만 아니라 뭐 방위비 협상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뭐 관세 등등 해서 많은 그런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믿음이 좀 안 그렇습니다. 가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나 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그 건진법사 얘기 있잖아요. 뭐 네. 목걸이 6천만 원짜리고 통일교의 뭐 간부로부터 받았는데 자기가 네. 잃어버렸다. 김건희 씨에게는 주지 않았다. 주장이 있고 집에서 관봉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6천만 원의 돈다발이 발견되고 네. 자 이거는 이 수사 반드시 진실을 좀 밝혀야 당연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혐의가 도대체 뭐 끝이 어딜지 가늠이 네. 안 갈 정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빙산의 생각해요. 일각이죠. 예. 예, 건진법사라는 사람 전성배 씨 이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윤한홍 의원과 연관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한홍 의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와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관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일반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거는. 개인은 볼 박지원-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은. 네, 박지원 의원이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본인이 비서실장 할 때 또 장관 할 때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나 이런 특활비로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돈이 오는 거는. 아, 예.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한대. 은행은 다 만약에 관봉이 오면 예. 다 풀어서 돈 다시 확인하고 예. 은행 띠지로 바꾸지 한국은행으로 붙여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한 번 더 일반인이 확인을 있을 때. 해서 이제 지불을 하는군요. 그렇죠.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 또는 국정원 이런 곳에 갈 때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 은행이나 또는 뭐 일반적으로 세금에서 지원하는 돈 이런 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누가 이걸 줬겠냐는 거예요. 의심이 들 수 있는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걸 아무도 받아본 사람 없어요. 아니 뭐 청와대나 아니면 국정원 있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이거 받은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섭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네, 6시 31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의성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농기계 무상 임대 소식도 보이네요. 의성군 홍보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예, 자, 의성군 4월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성군에서 제5기 의성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예.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모집 대상은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의성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선정 발표는 5월 9일 금요일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네. 원고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홍보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성군 블로그 기자단 모집한다는 소식 총 20명을 선정합니다. 5월 7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성군청 홍보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불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산불 피해 농가분들에게 의성군에서 농기계를 무상 임대를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의성군에서 산불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 임대를 실시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임대료는 전액 감면이고 산불 피해 확인서를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아, 산불 피해 확인서 증빙. 예. 네. 자, 농기계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농사에 전반적인 다 포함되는데 트랙터, SS기, 관리기, 경운기, 동력 운반기, 농사용 굴삭기, 승용 제초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해당된다. 예. 자,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 의성군에서 농기계 무료 대여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불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또 다른 지원은 없나요? 있습니다. 산불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모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급 일자는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 지급 대상은 산불로 인해 고추 모종 자가 육묘 피해 농가입니다. 지급 방법은 해당 마을 회관에서 농가별로 지급합니다. 네, 산불 피해가 정말 많은데 자연장지 납골당이죠. 의성에 이제 천재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피해가 컸다는 소식인데 여기 복구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천재공원이라고 이제 의성의 자연 납골당인데 예. 나무와 잔디도 그리고 비석도 많이 탔었습니다. 이 의성에서 이제 고향분들이 많이 부모님들 모셔놓은 곳이 있는데 전국에서 의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고 막 주말에 와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부로 피해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완전히 다 끝냈군요. 다행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둘씩 산불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소식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를 이제 순회 전시한다는 소식인데 그러면 의성에서도 국보를 볼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을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간은 6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달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보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보와 보물을 포함해서 총 21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국보는 보문동 합장분 금기거리 그리고
천마총, 관꾸미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문국 박물관 가볼 이유가 하나가 더 생겼네요. 6월 3일부터 2달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보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특별히 지정한 유형 문화유산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국보와 보물을 이렇게 의성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연길의 정치 TMI 천연길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각 정당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가 나왔고 또 민주당은 일요일에 영남권 경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경선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네. 자, 민주당 경선 영남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1위 90%를 넘겼잖아요. 영남권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경선을 진행했던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90%까지는 넘기지 못했었는데 영남권에서는 이 90%를 넘겼습니다. 이 90.81%.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합쳐서 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경수 후보가 5.93%, 김동연 후보가 3.26%로 2, 3위 순서는 충청권과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일 호남 경선이 있고 또 모레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전체 누적 득표율을 90대 5대 5 대략 이 정도 보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영남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역 공약을 발표했던데요.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18일에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경북 대표 공약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벨트,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바이오 산업 육성, AI 로봇과 수소 산업 육성,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이 교통허브 조성, 이 5가지를 내놨는데, 이걸 보면, 주로 산업 분야의 공약이 나왔는데, 북부 지역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 바이오 산업 육성, 이 분야가 좀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이 경상도 쪽 공약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보면 다 2차 전지 얘기 바이오 나오고 통합신공항 얘기 나오고 등등 그래서 그렇게 좀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좀 파격적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건. 이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선을 치르면서 지역별, 권역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후에 나온 이 호남권 공약과 비교해 보면 대구 경북 공약은 너무 무난한 수준이었다 라고 하는 이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내놨던 공약들을 보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 당시 제출했던 공약과 거의 비슷한 이 공약들이거든요. 우리 북부 지역 입장에서는 특히 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라든가 대형 병원 유치, 게다가 지난 총선 때 잠깐 나온 적이 있었던
이 육군 사관학교 이전 뭐 이런 공약들이 좀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 안동만 따져도 안동에 네. 의대 공공의대 설립 뭐 굉장히 수건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 딱 공약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없었네요. 구체적인 게. 이게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대구경북 지역 공약이 좀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약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게 3년 만에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이 경북 지역의 산업 분야나 그리고 대규모 이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하는 이 시설 사업이 딱히 진행된 것이 뭐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요.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경북 지역은 또 없다 보니까 이 정책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뭐 호남이나 충청권과 비교하면 이 경북 지역은 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기에는 애시당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내에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를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좀 파격적인 공약을 당내 경선에서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본선에 들어가면 이 지역 표심 공약을 위한 좀 맞춤형 공약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좀 되고요. 이제 본선 올라가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맞붙을 때 지역 표심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공공의대라든지 뭐 산불 관련 공약 같은 것도 왜냐면 이제 우리 워낙 이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산불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산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산불 진화를 산림청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각 기초 지자체가 고용하고 있는 특수 진화 대원들 숫자가 산림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 분야 예산을 이 지자체가 좀 부담하고 있는데 산림청 차원에서 이 예산을 특히 경북 지역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좀 투입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뭐 지역 차원에서도 이 꾸준한 요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헬기 문제도 많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첨단 헬기라든지 뭐 아주 대형 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야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헬기 같은 거. 어차피 뭐 다 돈 문제네요. 보니까 돈 예산 이쪽으로 좀 예산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좀 힘 좀 써주세요. 천영길 시사평론가가. 네, 뭐 지역 차원에서 공약들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좀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또 지역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에서의 전략과 목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저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지역 이 관계자들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중앙당에서도 우선적으로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50%를 간 넘는 수준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이 2위 후보와 최소한 20% 이상 격차가 나는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 이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대구 경북 지역 또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지 않습니까? 이전 대선과는 다른 득표율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북 전체에서 23.8%를 얻었거든요. 아, 경북에서는 23.8을 얻었군요. 이재명 후보가. 네, 이 수치가 뭐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역대 87년 이후에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수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때문에 최소한 이번 대선에서는 이 23.8%를 넘어서는 경북은 25% 이상 이 득표율을 얻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하게 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느냐가 또 관건인데 이 탄핵에 강하게 반대했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최종 선출이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와 중도층의 표심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관건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의 차별점을 좀 또 부각하고 알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참 이쪽에 표가 좀 많죠. 다른 지역에 그렇습니다. 비해서는.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이 보수층의 경우에도 일부가 이준석 후보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때문에 이 보수 정당 지지가 강하긴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후보에 우리 또 경북 지역은 표를 잘 주지 않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19대 탄핵 직후의 대선을 보면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경북에서 1위를 하긴 했지만 48.6%로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21%, 안철수 14.9%, 또 유승민 8.7%, 심상정 5%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도 이 상당한 표가 다른 후보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경북 지역에 또 나름대로 공을 들릴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선출되느냐 관심이 높은데, 자, 1차 경선 통과한 4명의 후보가 이제 발표됐잖아요. 그 결과를 좀 분석해 본다면요. 네, 가나다 순으로 보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이 올라가게 됐고, 나경원,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4명은 떨어졌습니다. 이 당초에 지난주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 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명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다수가 예측을 했고 이 4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였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였다라고 하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순위는 선거법상 이 선관위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 이 탄핵 찬성파 내에서는 안철수, 한동훈 이 두 쪽으로 표가 갔다면 이 탄핵 반대파 쪽에서는 이 김문수, 홍준표 쪽으로 이 표가 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 이 탄핵 찬성 둘, 탄핵 반대 둘 이렇게 대진이 짜여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드럼통까지 들어가서 사진 찍었는데, 아유 지금 굉장히 좀 의기소침하겠네요. 좀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계속 좀 떨어지는 선거가 최근에 많았어서 물론 뭐 국회의원은 됐지만 작년에. 좀 앞으로 그렇지만 당내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경선 예선에서 떨어진 적은 또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한 좀 타격을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격도 충격도 꽤 받았을 것 같아요. 내심. 안철수 후보만은 이길 것 같았는데 그 예상도 나경원이 올라간다는 예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 그건 그렇고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시 또 탈락했는데 이철우 지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유권자와 우리 또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산불 복구 중인데 이 경선에 참여하면서 휴가를 또 연달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도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경북도 의원 53명이 이 중간에 지지 선언을 또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 나서면서 이번 대선은 이념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좀 이 극단적인 메시지를 냈던 부분이 과연 좋게만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8명 가운데 몇 등을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유추가 되고 또 이 4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북도지사까지 지내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지냈지만 인지도나 지지도가 전국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들었기 때문에 이철우 지사 개인 입장에서도
손실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지사 본인은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밖에서 보는 시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나간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휴가로 자리를 비웠다는 거, 게다가 또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자리를 비웠다는 거. 글쎄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 이거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득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보면 앞서서 이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지금 국민의힘이 객관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조건에서 이철우 지사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게 본인을 좀 어필했다는 점. 그리고 이 대선 경선, 1차 경선이 끝나고 이철우 지사가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면 똘똘 뭉치도록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선 시에는 종손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 디펜트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가 되더라도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인이 내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대선이 끝나고 당권 경쟁이 있을 거고 그 직후에 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하는데 컷오프를 한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요? 이철우 지사가 좀 이득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제 2차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가 아니라 당원 50, 여론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역 민심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도를 보면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이 프레임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유사한 입장에 있는 후보표를 각자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찬성 2명, 반대 2명의 후보가 있는데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 숫자가 좀 많았는데 문제는 이미 탄핵된 이유다 보니까 본선 경쟁력을 경북 지역에서도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 결과 경북 지역에 돌아오는 것들이 좀 많지 않더라. 때문에 이 경북과 연고가 있는 후보를 좀 지지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경북 영천이 고향이거든요. 이 점을 또 얼마나 부각하고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낼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홍준표 후보가 이 대구시장 재임하면서 경북 지역과는 여러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경북 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이번 2차 경선 결과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명 압축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4월 29일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쭉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찬탄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 올라갈 것 같고 여기 이제 상수인 것 같고 홍준표냐 김문수냐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자, 한 명만 딱 찝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홍준표냐 김문수냐. 지금 국면에서라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기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영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